오늘은 코로나19와 분자생물학을 비롯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초반에는 제가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 4월, 5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의사들까지 합세를 해서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그걸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부분보다 왜곡된 이야기들이 꼭 사실인 것처럼 줄을 이루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그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나오고 이제 시간이 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면서 사업적을 왜곡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듣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판단을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이 있을 때 뭐 특효약을 주겠다면서 이제 병원을 또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왜곡된 정보가 더 판을 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지식인들이 특정 논문들을 읽고 그 논문에서 특정 부위만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통계 자료를 논의를 하고 논문을 논의하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특정 부위만을 왜곡되게 풀이하는 거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유식한 말처럼 들리는데 자 그러면 내과 의사인 조동혁이가 너는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저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UC 샌디에고를 나왔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한국에서도 연구소를 운영을 했었고 그때도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볼브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리조나 주립대에서도 유전자 치료를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의사들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네가 뭔데 뭐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걸 못 믿겠다면 그러면 제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그때는 코로나19라고 이름조차도 지어지기 전했던 우한 폐렴이라고 불릴 때 그때 유튜브로 방송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2020년 1월 29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mRNA를 이용해서 항체를 만드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파이저 백신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에서 첫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2020년 1월 22일 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9일밖에 지나지 않은 1월 29일 날 제가 이 치료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게 파이저 백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mRNA로 이용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한참 후였고 제가 1월 29일 날 유튜브로 방송한 거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빠른 강의가 됐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력을 무시를 하더라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알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항상 정확하게 이 질병이 뭐고 이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환자들한테 좀 알려주는 스타일로 진료를 하는데요. 왜 그걸 알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볼 때도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비정확한 내용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현대의학, 21세기 의학이 얼마나 발전돼서 이 백신을 만들게 됐는지를 아시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뭐 기생충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9세기 의학, 20세기 의학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1928년에 페니실린이 발견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는데요.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뭐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테크니션이 좀 깨끗하지 않게 그 비커 배양지를 방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휴가를 갔다 돌아왔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실험을 하던 거였는데 이 배양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곰팡이균이 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균이 껴있는 거에서 박테리아들이 증식을 못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1900년 20세기의 제약회사들 아니면 약을 발견하거나 만드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뭐 비커에다 엄청나게 많이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도 막 해보고 뭐 박테리아를 거기다 배양을 하고 이런 약 저런 약 막 줘보고 그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되면 이거 뭐야. 그래서 거기에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면 그거를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가다 일을 많이 해요. 엄청난 숫자의 물질들을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작위로 해보고 거기서 되는 것을 우연스럽게 발명과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그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직도 그렇게 약을 만들기도 하긴 하는데 현대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정확하게 고치기 위한 것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의학기술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무작위로 예전처럼 하진 않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앞서서 제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좀 설명하는 부분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전문적인 용어도 써야 되고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길어졌고 어려운 부분도 살짝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백신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할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DNA, RNA,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 부분은 말을 들으셨죠. 우리 몸의 유전자 즉 DNA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그 프로그램 용어죠. 뉴클리어스, 세포 핵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DNA가 엄마와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아서 나의 몸에서 뭘 만들어질 때 핵에서 DNA가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것이 풀리면서 R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RNA는 DNA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RNA는 핵 바깥으로 나와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스텝을 거치면서 아미노애시드를 만들고 즉 이게 프로틴이 되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보면 DNA 표기를 ATGC로 하는데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네 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TGC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냥 A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데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 화학 물질입니다. 그냥 A라고 붕붕 떠다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본 육각형의 링에 뭐 나이트로전과 뭐 하이드로전, 옥시전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타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표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줄여서 ATGC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A는 T와 결합을 하게 돼 있고요. G는 C와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화학 스트럭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DNA가 핵 안에서 RNA로 변하면 A는 T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찢어지면서 T가 아니라 RNA에서는 U로 바뀌고 A는 그대로 A, C는 C, G는 G 그대로 바뀌는데 T가 U로만 바뀌면서 RNA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NA는 바깥으로 나와서 프로틴, 즉 단백질, 정확하게 말하면 아미노애시드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RNA가 U, A,
G, C 뭐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 애�იდ�을 당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C고 두 번째가 U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라면 세 번째 C를 보고서 쫙 보면 CUC가 되면 이제 루신이라고 하는 아미노 애�იდ�을 끌어당겨서 이제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좀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세 개의 그 스펠링 요게 돼가지고 이게 아미노 애시드에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지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DNA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DNA는 유전자 정보죠. G는 DNA가 여러 개 모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만큼의 DNA를 진이라고 하고, 그럼 지놈 하면 인간의 지놈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 시퀀스를 이제 지놈이라고 해서 지놈 프로젝트 이러잖아요. 지놈 욕이 아니라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1984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90년에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2003년 4월 14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13년에 걸쳐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한번 쫙 훑을 수 있게 분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총 15년이 걸렸는데 여기에 든 비용이 $3 billion, 즉 3조 원 정도를 써서 인간의 DNA 시퀀스를 분석을 했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몇 개의 DNA냐? 6.4 빌리언의 DNA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총 64억 개의 DNA죠. 자, 그러면 여기서 DNA를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UC 샌디에고에서 1994년, 95년에 바이오케미스트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실제로 이 DNA 시퀀스를 그때 실험을 해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진짜 해봤어요. 젤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렉트로포레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DNA 시퀀스를 찾는데요. 실제로 이런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DNA가 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T, C, G, A, A, G, T, C, A, G 뭐 이런 식으로 10개의 DNA 시퀀스가 있다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넣어가지고 믹스를 하면 G에서 끊는 게 있고 A에서 끊는 게 있고 C에서 끊는 게 있고 T에서 끊는 게 있어요. 그러면 T가 나온 이 빨갛게 된 거는 T가 나올 때마다 끊어요. 그러면 T가 나올 때마다 끊는데 그러면 T가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는데 그럼 두 개를 끊고 G가 나오는 데서 끊는 거가 있으면 G가 나올 때 세 번째, 넷, 다,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이렇게 세 개를 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젤에다 대고 전기 자극을 쫙 가하면 이 물질들이 이렇게 잘려진 DNA 시퀀스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작은 거는 제일 많이 움직여서 제일 끝에까지 와가지고 라인을 탁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G죠. 그러면 G가 제일 하나만 있을 때 G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T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이 G, A, G, C,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계에 넣어가지고 하는 실험을 실제로 1995년인가에 제가 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DNA 10개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싱글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소량의 DNA를 분석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 개요? 인간의 DNA는 64억 개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10개 했는데 64억 개를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엄청난 시간과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가지고 13년이 걸린 겁니다. 물론 요거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13년을 걸렸죠. 안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몇백 년이 걸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계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테크닉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그 엄청난 발전을 하기 전에 지놈 프로젝트는 노가다를 해서 많이 끝냈어요. 노가다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기계를 수백 대 수천 대를 놓고 24시간 막 돌려가지고 DNA 시퀀스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가다를
했는데 2008년 후로 일루미나 회사에서 일루미나 시퀀스라고 하는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로 돌리면 약간 다른 테크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계가 몇 년 전에 이거 기계 하나에 100만 불짜리였어요. 100만 불짜리인데 이걸로 하면 그 13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 13년 동안 한 거를 이 기계에다 딱 넣으면 48시간에 그 시퀀스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죠. DNA 시퀀싱을 하는 거를. 왜 지금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DNA 시퀀싱을 얘기를 하냐. 뭐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DNA 시퀀싱이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SARS-CoV-2죠. 결과적으로 정확한 학술명은 SARS-CoV-2인데 뭐 제가 많은 분들이 그냥 코로나19 하니까 여기서 말은 그냥 코로나19로 말을 하겠습니다. SARS-CoV-2가 정확한 학술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코로나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그렇게 해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을 때 이 DNA 시퀀스를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DNA 시퀀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런 DNA 시퀀싱을 하는 테크닉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바이러스의 DNA 시퀀스를 몇 주 만에 바로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DNA를 알게 되면 이 DNA 원판을 가지고 mRNA를 만들어서 mRNA 백신을 만들게 되었잖아요. 이번에 파이저, 모더나 백신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왜 DNA를 조작을 안 하고 그럼 mRNA로 했냐? 그 이유는 환자의 유전자, 즉 DNA를 조작을 하다 보면 그 환자의 DNA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영구적으로 바뀌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 mRNA는 영구적이지 않고 필요할 때 그거가 트랜스크립션이 되면서 그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바이러스의 프로틴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면역세포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우리 면역세포는 백신처럼 이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벌써 갖췄기 때문에 바로 가서 싸울 수 있어서 이렇게 mRNA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RNA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냐? mRNA를 어떻게 만드냐?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DNA 시퀀싱으로 인한 DNA 원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DNA 원판을 만든 다음에 그 원판을 가지고 트랜스크립션을 하면 mRNA로 만들 수 있죠. 그럼 그 mRNA를 만들면 바로 이게 부서져요. 그리고 바이러스 mRNA는 우리 몸에서 바로 어택을 해서 부시기 때문에 그 mRNA 만들어진 것을 다시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걸 공격을 안 하게 만들어지는 스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화를 하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캐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mRNA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mRNA를 추출하는 공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DNA 원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DNA 원판을 어떻게 만들냐면 플라즈미드 클로닝이라고 해서 이건 옛날 1950년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벌써 이게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한참 있던 지식이죠. 이콜라이 대장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딱 끊어가지고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건 1950년대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유전자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DNA 원판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그 안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콜라이, 즉 대장균이 배양하는 비커에다 딱 놓으면 열심히 자기가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하면 이콜라이도 증식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가 증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DNA를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항생제의 내성을 갖출 수 있는 그 DNA까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DNA를 갖고 있는 그 박테리아는 항생제 내성까지 가지고 있는 걸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항생제를 같이 넣은 배양지에다가 배양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까지 같이 있는 유전자를 복합한
그 박테리아만 살아있고 그거를 복합하지 않은 거는 항생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남은 거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떼어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RNA를 만들기 위해서 T7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mR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실험관에서 하는 거고요. 사람에 넣지는 않죠, 아직. 그래서 T7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DNA를 RNA로 트랜스크립션 하면 우리 몸에다 만약에 넣으면 이것을 바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서 온 RNA라고 인지를 해서 깨부수기 때문에 이 mRNA를 보호를 해주는 스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mRNA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Toll-like receptor, 더블 스트랜드 RNA를 찾는 PKR, MDA5 이런 것들이 RNA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디텍트해서 깨부시고 IFIT라고 하는 물질이 바이러스의 RNA를 찾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mRNA를 부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mRNA를 보호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캐핑을 한다고 해서 캐핑하는 테크닉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캐핑을 해서 그 보호를 하고 두 개가 더블로 돼 있는 RNA를 정화를 시키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특정한 RNA 시퀀스를 갖고 있으면 가가지고 그 면역 세포 자체가 그 mRNA를 보고 바로 자극이 돼서 그 mRNA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그 mRNA를 인지를 못하는 시퀀스를 그쪽에 넣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mRNA는 유전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비물이 못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 분비물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서 그 분비물을 만들 수 있는 작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백신처럼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서 암 표적 치료제라고 나오죠.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1형 당뇨라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해서 1형 당뇨의 환자의 mRNA 물질을 넣어서 인슐린을 만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개발 중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받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RNA를 이용해서 만드는 치료제나 백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전자 DNA를 가지고 mRNA를 만들고 기본적인 원판을 사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퀀스 자체를 모든 걸 만들지 않으니까 어떤 부위를 만들어야지 우리 면역 세포를 제일 잘 정확하게 자극을 하느냐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트랜스크립션 해 가지고 프로틴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들어진 프로틴이 그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작은 부위다 보니까 그 작은 부위가 나의 다른 장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면역세포를 자극을 하면 그 자극된 면역세포는 비슷하게 생긴 나의 다른 장기 부위를 공격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mRNA 백신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이런 거를 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봐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신장내과 부분의 병이 있는데요. Post-streptococcal glomerulonephritis라고 해서 PSGN. 이게 포도상구균인가 상기도 감염처럼 생기는 그런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는데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의 면역을 자극을 시키고 그 자극된 면역세포의 컴플렉스가 콩팥에 쌓이면서 콩팥을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급성 신부전을 만드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mRNA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mRNA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면역력을 자극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신의 개발의 관건은 정확하게 우리 면역세포를 특정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정확하게 반응을 하되 나의 다른 부위에
반응을 하지 않게 그 부분을 카피를 해서 만드는 게 관건이겠죠. 그러면 약간 이제 또 노가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 mRNA를 이용한 치료제의 장점은 뭐가 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이 백신을 원한다면 바이러스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DNA 시퀀스가 어떻게 됐고 그 DNA 시퀀스에서 어떤 부위가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부위를 내가 잘라가지고 그거를 mRNA로 만들어서 항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항체를 자극을 해서 백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3만 개의 RNA 시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 부위만 잘라서 실제적으로 공정을 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아니죠. 옛날에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하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반 정도 죽을랑 말랑 할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그 시퀀스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투여를 한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아서 바이러스에 감염은 될 수 없어요. 반면에 예전에 있는 생백신을 맞게 되면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생백신을 맞고 그 면역이 생기지 않고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mRNA 백신은 완전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 중에 일부를 시험관에서 DNA 본을 떠서 mRNA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또 뭐냐면 변이가 일어나면 그 변이에 대해서 또다시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보면 3만 개의 RNA 베이스가 있는데 현재까지 1,800개의 변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가 나올 때마다 백신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너무 많은 변이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유행을 타는 델타 변이, 이런 변이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델타 변이는 뭐냐? 델타 변이는 이제 바이러스의 전문 용어로 B.1.617 변이입니다. 에이스 스파이크,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분에 세포로 침투를 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그 부위에 변이가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델타 변이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B1, 617,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그래서 B1, 617와는 L452R과 E484Q 변이가 있고요. B1, 617, 2형은 L452R과 T47.8K 변이, 그리고 뭐 4명은 L452R과 E484Q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변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도대체 뭐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변이에서 D614G 변이가 있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D라고 준말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 D가 글라이신, 그 준말로 G로 바뀐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D는 D가 G로 변해서 D614G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T478K는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 T가 라이신, 준말로 K로 변형이 된 거고, L452R 변이는 아미노산 루신, L이 R로 변한 거를 말을 하고요. P681R 변이는 프롤린이 아르지닌으로 변형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대충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D614G 변이가 그럼 뭐냐? 그러면 이 D614G 변이가 D, 아스파리c 애시드 D가 글라이신 G로 변경이 된 거를 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RNA에서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틴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RNA 글자가 한 개의 아미노산으로 변경을 된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CUU 하면 루신, CCU 하면 프롤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이가 아스파르틱 애시드는 GAU나 GAC가
아스퍼릭 애시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D가 G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GGU나 GGC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DNA 시퀀스를 보면 GAU나 GAC가 GGU나 GGC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이 리딩 프레임 3개씩 하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A가 G로 변경이 되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바뀌면서 바이러스의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3만 개의 R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만 개를 계속 자기가 복사를 하려면 이 3만 개를 계속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3만 개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GAU가 나와야 되는데 GGU로 두 번째 A가 아니라 G로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델타 변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이 D614G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만들었던 백신에 전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mRNA 백신의 mRNA 그 원판 GAU로 만들었던 걸 GGU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mRNA를 다시 트랜슬레이션 하면 백신을 다시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DNA 하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 놨잖아. 그럼 만드는 거에서 그거 하나만 바꾸면 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왜 델타 변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냥 다시 만들면 되는 건데, 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다시 만드는 것까지는 쉬울지 몰라도 이거를 다시 만들게 되면 이게 다른 부위, 나의 몸의 다른 부위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임상실험을 다시 해야 돼. 임상실험을 다시 하고 식약청에 다시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상실험을 굉장히 짧게 한꺼번에 모든 돈을 투여해서 엄청나게 빨리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파이저에서 백신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변형을 다시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백신이 있으니까 허락을 바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벌써 있는데 우리 이제는 별로 안 급하거든. 안 급하면 정식으로 이거를 허락을 받을 때까지 정식적인 임상실험 시간 행정적인 시간을 쓰려면 5년 정도가 걸려요. 자, 그럼 행정적으로 5년 동안 이거 만드는 데는 몇 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행정적으로 이거 통과하는데 5년 걸려. 그러면은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지. 왜냐면 만들어 놔봤자 어차피 쓰지를 못하거든. 그때 가가지고 델타 변이가 아니라 가마 변이가 될지 무슨 변이가 될지 이 변이에서 또 다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그 임상실험 이런 거 다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쉽사리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이 mRNA 백신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차피 1차로 만들 거니까 그냥 델타 변이로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델타 변이로 만들게 되면은 다른 변이들에 대해서 효능성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거를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파이저처럼 만들었을 때는 델타도 조금 그럭저럭 이제 커버를 하고 다른 변이도 조금 그럭저럭 커버를 해서 그냥 대충 보니까 아까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우리 면역체가 뭐 약간 틀려도 다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델타 변이형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델타 변이로 했더니 그 기존에 있는 코로나19 원래 오리지널 바이러스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잖아. 당연히 알 수는 있는데 현재 과학으로는 컴퓨터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자, 왜냐면 아까 DNA가 A 하면 A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 화학 물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본딩 힘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계산을 해서 몇천 개의 베이스 페어를 만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럼 그 계산이 쉬운 계산이 아니거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데 이 요즘 컴퓨터가 그거를 감당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상용화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계산을 해서 실제로 DNA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DNA 시퀀스를 쫙 만들어 놓고 어디를 쫙 떼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를 계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양자 컴퓨터 몇만 배 빠른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저의 마지막 생각은 이 지금 21세의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의학은 혁신적으로 발전을 했고, 예전의 의학적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더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발전되는 의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환자들한테도 더 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